안녕하세요. 김철웅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2017학년도 임용시험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합격 전략 설명회 그러면 사실은 제 자랑이죠. 내 수업을 들어라. 하지만 저는 중간에 그게 아예 없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그걸 떠나서 순전히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간단히 생각을 해볼까 그래요. 그런데 이 합격 전략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한마디로 딱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나 합격하겠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합격 전략에 대한 설명이 좀 길어요. 총 5개의 강의로 구성을 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 작년까지 본 시험 문제를 보고서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합격 전략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현재까지 문제에서 드러나는 출제 경향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합격 전략에 대해 생각을 해볼 거고요. 나머지 주제를 가지고도 우리 계속 제가 강의를 올려드릴 거예요. 먼저 합격 전략이 무엇인지를 보기 전에 출제 경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임용시험 제도가 바뀐 지 3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제가 출제 경향이란 말을 잘 안 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시행착오로 거치는 동안 경향이라는 걸 말할 수는 없어요. 3년 동안 3번 시험을 보는 동안 시행착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문제수, 배점 등등이 계속 매년마다 변했죠. 그래서 3년 동안 이런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출제 경향이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그럴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3년 동안의 문제수라든가 배점의 변화라든가 이런 건 무시하고 우리 출제 경향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출제 경향의 변화라고 하는 건 제도가 바뀌기 전의 시험 문제와 지금의 문제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출제 경향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합격 전략을 어떻게 삼아야 되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처음에 드러나는 것이 시험 범위가 축소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미 제도가 바뀔 때부터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역시 그렇게 됐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전 제도에서는 1차 오지선다형 문제가 출제가 됐죠. 1차 오지선다형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냈던 문제를 똑같이 못 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매년 새로운 데를 찾아내야 돼요. 한 번 냈던 데라도 구석을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차 오지선다형 때문에 시험 범위가 조금씩 증가하는 넓어지는 그러한 경향을 보였던 게 그 이전 제도예요. 1차 오지선다형도 굉장히 오래된 제도가 아니죠. 그 전에 주관식으로만 보다가 1차 오지선다형이 들어온 다음에 범위가 조금씩 넓어졌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나지 않던 범위가 1차 오지선다형에서 출제되면서 시험 범위로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1차 오지선다형이 폐지되면서 시험 범위가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히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문제가 조금 쉬워졌어요. 이건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신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문제가 좀 쉬워졌다. 그래서 굳이 학원 다닐 필요 없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분명히 좀 쉬워졌다고 여러분들이 느껴요. 그런데 왜 문제가 쉬워졌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가 쉬워진 원인을 알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향이 보여요. 그래서 왜 문제가 쉬워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일단은 대상이 달라요. 이전 제도에서는 먼저 모두 다 서술형, 논술형 문제를 푸는 게 아니죠. 1차 오지선다형으로 먼저 선별을 해요. 합격 정원의 2배 정도를 선별을 해놓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술형, 논술형 시험을 본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이미 수학 실력이 검증된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난이도 조정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때 문제들은 쉬운 문제, 서술형, 논술형 문제에서 쉬운 문제라고 하는 걸 굳이 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도가 바뀌면서 어떻게 됐죠? 임용시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서술형, 논술형 문제로 시험을 보고 있어요. 이때는 난이도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과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골고루 출제를 해야 이제 제대로 합격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쉬운 문제라고는 출제되지 않던 시대랑 문제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쉬워 보이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이 제도의 변화 때문에 쉬운 문제, 쉽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자, 한 가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문제가 좀 쉬워졌다고 느끼는데 과연 여러분의 점수가 올랐을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쉽다고 느끼는데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시간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이 전공 A, 2교시 전공 A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입형 문제를 풀고 그 뒤에 서술형 문제가 있어요. 자, 기입형 문제는 오지선 다형하고 달라요. 오지선 다형은 찍을 수 있지만 기입형은 계산을 해야 돼요. 물론 나중에 그런 계산 문제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해도 마찬가지 시험 끝나고 나서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못 풀었다. 문제는 쉬운 것 같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기입형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전공 A에 따라오는 서술형 문제는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출제자들도 그걸 알거든요. 수험생들이 어떤 문제를 푸는지를 알고 있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전공 A 서술형 문제를 어렵게 내면 자, 그냥 틀려라 그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전공 A의 서술형 문제는 상대적으로 전공 B보다 어때요? 조금 쉬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다시 우리가 얘기할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시간 관리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임용시험을 볼 때 시간 관리를 실패했다는 얘기는 무조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시간 관리는 여러분들이 임용시험 준비의 시작과 끝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실패하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떨어졌다? 이건 핑계일 뿐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내가 임용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간 관리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이런 경우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미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놔야 돼요. 단순하게 시간이 모자라 못 풀었다는 건 이제 핑계예요. 어떤 뜻이냐면 어떻게 해야 임용시험을 준비하는지를 몰랐다는 뜻이에요.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모르고 임용시험을 준비했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시간 관리에 대한 것도 우리 주제로 잡고 얘기해 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의 합격 전략은 수학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학만 생각해요. 시험과 수학은 달라요. 수학 실력이 좋다고 무조건 시험을 잘 볼 것이냐? 또 뒤에 나오겠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 외적인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이 임용시험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제 수업을 이제 이 전략 과목 임용시험 전략에 대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시간이 모자라서 떨어졌다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임용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진짜로 고백하는 거니까. 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훈련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자, 이전 제도에서도 이 임용시험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논술형에서 출제가 됐어요. 아무래도 논술형이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시험된 2016년 대비 임용시험에서부터 논술형 문제가 한 문제로 제한이 됐어요. 자,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논술형 문제가 두 문제였거든요. 자, 이게 한 문제가 제한이 되면서 자, 이제 논술형 문제를 수교에서 낼 것이냐 전공에서 낼 것이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자, 올해에는 어디서 문제가 출제됐죠? 수학교육에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는 박태영 선생님하고 팀을 이루어 강의하고 있는데요. 모의고사를 볼 때 반씩 한 번은 수교에서 논술형, 한 번은 수학에서 논술형 이렇게 출제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수학에서만 논술형 문제를 보다가 수교에서 갑자기 논술형 문제가 나오면 당황해요. 그럴까 봐 우리는 충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제 모의고사반을 수강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 그래도 놀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른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마 수학에서 논술형을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자, 일단은 이거는 내년에도 수교에서 논술형이 나온다라고 절대 못 박아서는 안 돼요. 이거는 확률은 반반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만일 수교에서 논술형 문제가 나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전공 수학에서 고난이도 문제를 출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는 쉽죠. 만약에 논술형 문제가 전공 수학에서 출제가 된다면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낄 때 조금 어려워졌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올해 문제는 수교에서 논술형이 출제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쉽다고 느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네 번째가 우리가 왜 문제가 쉬워졌는지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도가 바뀌면서 제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또 하나 같이 따라서 변한 게 있어요. 바로 답안지 양식이 변했어요. 그 답안지 양식을 보면 답안지 여백이 굉장히 좁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예전에 10년, 15년 전에 임용시험을 보면 답안지 여백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런데 주관식 서술형 문제인데 답안지 여백이 굉장히 짧아요. 자, 우리 임용시험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그 여백의 답안을 쓸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임용시험을 준비해야 돼요. 무슨 뜻인가요? 그 좁은 여백에 쓸 수 없는 문제는 출제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공부할 때 이런 문제라면 그대로 출제할 수 없고요. 그중에 일부만 뽑아서 내던가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문제를 내야 돼요. 올해 그런 문제가 하나 나왔죠. 정리를 쭉 써주고 다음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오. 무슨 뜻인가요? 답안지에 그 정리를 서술할 여비가 없다는 뜻이에요. 정리 서술하지 말고 그냥 아래 정리에 의해서 이렇다라고 결과를 써버리라는 뜻이에요. 자, 출제자들이 답안지 여백이 좁기 때문에 생각해낸 궁여지책이에요. 자, 이게 임용시험 문제가 조금 쉽게 출제된 가장 큰 원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길어지는 문제는 절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절대란 말은 제가 조심해야 되죠.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난다 말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이렇게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나중에 임용시험 문제가 또 다시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예요? 답안지 여백이 늘어나면. 자, 분명히 제일 좋은 건 수학과의 특성상 수학과는 답안지를 좀 넓은 걸 따로 쓰자 이러면 돼요. 그런데 그럴 일은 없어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수학과만 따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답안지가 유지되는 한 이 경향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 두시고요. 이 방향을 따라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분명히 문제가 전체적으로 쉬워졌기 때문에 출제자가 고민을 또 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 임용시험이라는 게 점수만 딱 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변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변별력을 키워야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무조건 쉽게 낼 수는 없어요. 물론 출제자가 쉽다고 느꼈지만 여러분들이 쉽다고 느끼고 답안지를 잘 쓰느냐는 별개의 문제긴 해요. 하지만 이런 변별력을 키우게 한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거나 이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는 아이디어를 알고 나면 굉장히 쉬워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하지만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제가 쉽다고 느낀다고 여러분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쉽다라는 것과 실제 쉬운 건 달라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아이디어만 누가 딱 제시해주면 금방 풀리는 문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쉽다고 느껴요. 왜? 풀이를 보면 쉽거든요. 풀이를 보아서 쉬운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그건 나중에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얘기할 얘기가 되고요. 자,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여러분 점수가 나빠요. 자,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런 문제에서 부분 점수 1점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데서 다른 사람도 앞서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계속 뒤에 나온 주제가 될 거니까 우리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죠. 자, 또 하나 과목의 특징이 미적분학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특히 기입형에서 계산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미적분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특히 적분. 여러분들이 이거 연습을 충분히 해두셔야 돼요. 자, 또 하나가 위상수학의 배점이 감소했어요.
예전에는 해석학, 대수학, 유상수학, 해대위라고 해서 세 개를 기본 과목, 중요 과목으로 봤어요. 무슨 뜻인가요? 배점이 다른 과목보다 높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유상수학의 배점이 줄었어요. 다른 과목보다 높질 않아요. 오히려 미분기하학의 배점이 증가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4번하고 5번은 출제위원의 성향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앞에 1, 2, 3번은 출제위원이 누가 들어가도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 2, 3번에 주목해 주시고요. 위상수학이 올해 배점이 4점밖에 안 됐으니까 내년도 4점일 것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일단 제일 첫 해, 제도가 바뀐 첫 해 문제를 출제하신 분들이 유상수학의 배점을 높게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출제하신 분들이 그걸 따라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 바꿀 수 있으니까 이 4번, 5번은 여러분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출제 경향의 1, 2, 3번의 변화는 가장 큰 이유가 답안지 양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답안지 양식이 변했다는 얘기는 출제 경향이 변할 수 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합격 전략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시험 문제가 쉬워지면 임용시험 준비가 쉬워질까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시험 문제가 쉬우니까 혼자 집에서 공부해도 충분하다. 자, 그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절대 아니에요. 이게 임용시험을 여러분들이 절대평가로 생각해요. 내가 수학을 충분히 공부해서 수학을 잘하면 붙을 것이다. 절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공부할 때 합격 전략을 짤 때 가장 실패하는 것이 절대평가로 내 기준을 삼아요. 내가 수학 실력이 올라갔으니까 난 성적이 좋아질 것이고 나는 붙을 거야. 절대 아니에요. 임용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경쟁률이 10대 1인 시험이라고 칩시다. 우리 임용 수학은 경쟁률이 10대 1보다 좀 높죠? 그래서 10대 1이라고 가정하죠. 경쟁률이 10대 1이라면 문제가 쉽든 어렵든 제도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10명의 시험 보면 9명은 떨어지고요. 1명만 붙는 시험이에요. 자, 100점 만점 시험에 내가 95점 받았어요. 좋아할 필요 없어요. 남들이 다 96점이면 난 떨어지는 거예요. 자, 100점 만점 시험에 내가 62점 받았어요. 자, 슬퍼할 필요 없어요. 남들이 다 60점이면 난 붙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전략을 짠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임용시험이 쉽든 어렵든. 자, 나는 합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수학 실력을 높이자 내 임용시험 점수를 단순히 높이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단순하게 문제가 쉬우니까 혼자 공부해도 돼. 충분히 혼자 공부해도 돼요. 왜? 전략만 잘 세우면 혼자 공부해서 분명히 합격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혼자 공부할 때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앞설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돼요. 학원에 나와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런 전략 없이 수업을 들으면 떨어져요. 중요한 건 임용시험은 상대평가라는 것. 임용시험의 문제가 쉽다 어렵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붙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요.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붙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 안에 드는 것이 합격 전략이지 절대로 내 수학 실력을 높이자가 합격 전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히려 문제가 쉬워지면 다른 사람들이 다 시험을 잘 봐요. 내가 그거보다 더 잘 봐야 돼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기가 더 힘들어요. 시험의 입장으로 본다면 문제가 쉬워지면 더 힘든 시험이에요. 합격하기가. 문제가 어려워지면 남들 다 못 봐요. 나는 그 사람보다 1점만 앞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0점 맞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남들 다 못 보는 시험에서 나는 조금만 더 잘 보면 된다. 오히려 합격하기에 더 좋을 수 있는 시험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쉽다고 느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위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임용시험을 보러 갔어요. 문제를 딱 받아봤는데 문제가 쉬워요? 기분 좋다고 문제 잡았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문제가 쉽죠? 위기다라고 느껴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 다 볼 거예요. 여러분만 공부했나요? 다른 사람도 같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만 문제가 쉬운 건 절대 없어요. 나만 문제가 쉽고 다른 사람은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쉬우면 다른 사람도 쉬워요. 자, 내가 실수 한 번 하면 떨어진다.
무시무시한 시험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어렵죠? 다른 사람도 어려워요. 다른 사람 점수 나빠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문제를 1점만 받으면 돼요. 다른 사람은 0점인데 나 1점 받거든요. 그럼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보러 갔을 때에도 문제가 쉽다, 굉장히 위기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런 면에서 임용시험 문제가 쉬워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회로 보면 안 되고요. 위기로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것.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안 하고 문제가 쉬우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이에요.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플러스 1점이에요. 경쟁자의 점수 플러스 1점. 경쟁자보다 1점만 높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내 점수가 90점이다, 60점이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경쟁자보다 1점만 높이 가자. 자, 실제로 임용시험을 보는 사람 중에 상위 1, 2% 하고요. 하위 몇 프로를 빼고 나면 여러분 성적은 거의 비슷해. 실력이 비슷해요.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시험 보는 날 거의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끼리 시험을 보거든요. 거기서 1점을 더 받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합격 전략이에요. 그래서 합격 전략의 핵심은 자, 내가 해석학을 어떻게 공부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자,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1점을 어떻게 더 받을 것이냐. 시험의 제도가 어떻다? 시험 문제가 쉽다 어렵다? 이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한테 필요한 건 플러스 1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든 이 플러스 1점에 대한 이 전략을 세워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학원에 나오든 혼자 공부하든 자, 어떤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든 나름대로 요거에 대한 뭔가 전략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갖는 합격 전략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은 전략일 수는 없죠. 나의 수학 실력이 다르고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전략은, 이 플러스 1점을 위한 전략은 모두 달라져야 돼요. 자, 몇 가지 원칙을 세워서 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플러스 1점의 전략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플러스 1점의 전략을 세울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특강이 되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 제도에서 문제가 쉬워졌다고 평가를 해요. 이거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올리는 글을 보고 제가 막 본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의 합격선을 보면 그게 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수학이 합격선이 제일 낮죠. 제가 예전에 어떤 교육과 선생님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전공 수학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한대요. 교육학도 점수가 나쁘고 전공 점수도 나쁘고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자, 저는 그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전공이 너무나 점수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교육학에 투자할 시간이 많지 않다. 따라서 교육학의 점수가 나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점수가 나쁜 건 이해를 하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을 말하기로 문제는 쉬워졌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점수가 안 올라요. 이건 뭔가 여러분이 준비하는 데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걸 극복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남들이 문제가 쉽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시험을 잘 봤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남들만의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만의 주관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플러스 1점의 전략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제가 합격 시기를 얼마나 믿을 것인가인데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믿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합격 시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남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참고 자료로만 쓰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남들만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 문제가 쉽다고 말하는 사람, 올해 시험 본 사람 중에 그럼 그 사람 올해 붙어야 돼요. 과연 붙었을까요? 장난 못하죠. 그래서 절대로 남들 말에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요. 분명히 문제가 쉬운데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거예요. 문제의 난이도를 평가를 잘못했거나 뭐 여러 가지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은 합격 전략을 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쉬워졌다라는 진짜 의미가 뭔지 봅시다. 저도 문제가 쉽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과 다르게 제가 쉽다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문제가 쉽다는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합격 전략을 세울 때, 공부하는 방향을 세울 때 방향이 보여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원인은 이거예요. 답안지 여백이 좁다라는 것이 원인이에요. 답안지 여백이 좁아요. 그래서 풀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유를 엄밀하게 밝히는 문제는
출제할 수가 없어요. 출제하고 싶어도 답안지 여백에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예전에 답안지 여백이 굉장히 길게 주어졌을 때는 그런 문제를 출제해도 돼요. 왜? 충분히 공간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를 출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돼요? 정리를 이용해서 이유는 어떤 정리 때문에 이렇다. 이런 정리 때문에 이렇다. 통일갑 정리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유를 밝히고 쓰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쉬워졌다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수학적으로 아주 엄밀하게 따지는 문제. 이제 이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낮아지고요. 어떤 문제들이에요? 정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결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문제가 쉬워졌다고 말을 해요. 인터넷에서 문제가 쉽다고 말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미에서 쉬워졌어요. 자, 이게 여러분의 공부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죠. 자,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고 깊이 들어가는 문제, 이런 부분을 너무 따질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리의 증명보다는 정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정리를 어떻게 활용하면 문제가 풀리는지 이런 쪽에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합격 전략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합격 전략의 일부는 되지만 이게 합격 전략에 다가 돼서는 안 돼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합격 전략은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 1점을 보장해야 돼요. 남들도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남들도 이렇게 공부하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했어요? 내가 1점 앞서갈 수 있나요? 아닌 거예요.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합격 전략은 내가 뭔가 남들과 다르게 남들이 받지 못하는 점수를 내가 1점을 더 받는 것. 이게 합격 전략이에요. 자, 이게 100% 성공하는 합격 전략은 없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합격하겠죠? 그런 전략은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상황을 맞춰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높여서 이렇게 공부하면 내가 플러스 1점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진다.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이 합격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공부 방향은 결정됐어요. 합격 전략의 전부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공부 방향은 정리의 증명이라든지 수학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무엇인가요?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쪽이 기본 공부 방향이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합격을 보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현재까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생각을 봅시다. 작년에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올해 시험 준비를 한다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작년 문제가 난이도는 높지 않았지만 계산 문제가 많아서 시간이 모자라서 난 떨어졌다. 문제를 못 풀어 떨어졌다. 따라서 계산 문제가 합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올해 나는 계산 문제를 열심히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올해 시험을 봤다면 이게 과연 합격 전략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보겠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계산 문제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거기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계산 문제가 실패의 원인이다. 계산 문제를 내가 잘못 풀었기 때문에 불합격했다. 이렇게 되려면 다른 수험생보다 나의 계산 문제의 점수가 낮아서 불합격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내가 계산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나는 계산 문제에서 다른 사람보다 베타만큼 못 봤어요. 그런데 서술형, 논술형에서 다른 사람보다 알파만큼 잘 봤어요. 근데 이 베타의 절대값이 알파의 절대값보다 더 커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 계산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계산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서술형, 논술형에서 10점을 더 잘 봤어요. 근데 계산 문제에서 12점을 더 못 봐야 돼요. 과연 그랬을까요? 자, 실제로 합격한 사람들, 재수강생들 물어보면 계산 문제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다 똑같이 계산 문제 다 똑같이 못 봤어요. 근데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졌어요. 무슨 뜻인가요? 다 똑같이 계산 문제를 제대로 못 봤다면 무엇이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서술형, 논술형 문제가 합격, 불합격을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에 주목해요? 내가 계산 문제를 못 풀었다에 주목하는 거예요. 자, 내가 시간이 모자라서 계산 문제를 못 풀었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합격자들도 똑같이 계산 문제 못 풀었을 거예요. 물론 드물게 계산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 계산 문제의 점수를 받아서 합격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몇 명 빼고 거의 대부분의 합격생들은 자, 무엇이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계산 문제를 못 봤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앞섰기 때문에
불합격한 사람보다 서술형, 논술형에서 앞섰기 때문에 합격한 거예요. 원인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원인은 내가 못 봤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비교해야 돼요. 내가 계산 문제에 실패했다? 무슨 뜻인가요? 다른 사람은 계산 문제를 다 잘 봤는데 나만 계산 문제를 실패했을 때 그게 실패의 원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계산 문제를 실패했잖아요. 내가 불합격의 원인을 거기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뒤지는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떨어진 것이 무엇이냐, 뒤떨어진 것이. 이걸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은 안 보고요. 나만 봐요. 항상 합격 전략의 기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임용시험이 10대 이상의 경쟁률을 갖고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전에는 합격 전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도 우리 기입형 문제에서 거의 다 실패했다면 서술형, 논술형에서 점수 차이가 갈렸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서술형, 논술형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되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5강의 주제가 되죠. 부분 점수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감점을 받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또 해드릴 거예요. 자, 다시 원래대로 봅시다. 자, 작년에 내가 계산 문제를 실패했으니까 올해 계산 연습을 열심히 해서 계산을 잘하면 붙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게 과연 합격 전략이 될 것이냐? 합격 전략이 또 못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경쟁자보다 앞서는 전략이 아니에요.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남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작년에 계산 문제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이렇게 느낀 사람들은 올해 뭐 하죠? 열심히 계산 문제 연습해요. 그 사람들이 계산 문제 연습한 걸 무시하는 거예요. 나만 올라가나요? 다 똑같이 올라가요. 이건 내가 앞서는 전략이 아니에요. 무슨 전략이죠? 뒤처지지 않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임용시험의 합격 전략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경쟁자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전략과 경쟁자보다 앞서가는 전략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좀 전에 말했던 작년에 계산 문제가 어려웠으니까 계산 문제를 열심히 연습해야지라는 것은 앞서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뭐죠?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전략은 합격을 보장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지만 남들보다 앞서는 몇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 전략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관심을 갖고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합격수기 그런 점에서는 중요해요. 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자, 그건 뭐예요? 그걸 감안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한 전략을 또 하나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이 앞설 필요 없죠? 이거 욕심내면 안 돼요. 딱 한 걸음, 딱 1점만 앞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전략은 잘 세워야 돼요. 실패하면 나는 불합격이에요. 하지만 앞서는 전략은 사실은 모험을 조금 해도 돼요. 한 걸음만 앞서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합격 전략에는 약간의 모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10대 경쟁률이 10대 1이 되는 시험인데 모험 없이 합격할 수는 없어요. 안정적인 방법으로 합격하겠다? 이건 욕심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는 거예요. 나만 공부하고 다른 사람은 공부 안 하니까 안정적인 방법을 찾겠다는 뜻이고요.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임용시험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준비하기 때문에 모험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어요. 나중에 이런 합격 전략을 세울 때 안정적인 방법을 찾지 마시고요. 약간의 모험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전략을 안정적으로 세워야 돼요. 하지만 앞서는 전략은 약간의 모험이 들어가도 괜찮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시 말하자면 합격을 보장하지 못하더라도 계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출제 경향이 뭐라고 그랬죠? 미적분학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계산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경쟁자들은 뒤떨어질 거예요. 왜? 경쟁자들은 계산 문제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자, 계산 문제를 연습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다시 말하지만 합격 전략엔 두 종류가 있어요. 경쟁자한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전략하고 앞서는 전략. 이 두 개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이 부분에서 경쟁자보다 1점을 앞섰어요. 다른 데서 2점이 떨어지면 불합격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데서 비슷하게 가다가 나만 뭔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뭔가 그러한 비장의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합격 전략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합격 전략에 절대적인 합격 전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올해는 이게 합격 전략이었는데
내년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내년에 다른 사람이 공부하는 방법이 바뀌면 올해의 합격 전략이 내년에는 합격 전략이 아니게 될 수 있어요. 올해는 좋은 방법이 아니었는데 내년에는 좋은 방법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합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자, 다른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또 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이렇게 공부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해 드릴 수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격 전략을 세울 때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세우세요.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해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 빠르고 정확한 계산을 연습하는 건 당연해요. 이거는 뭐예요?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준비예요. 그 다음에 감점이 없는 답안 작성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감점 당해봐요. 이거는 남들한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전략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술형, 논술형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점수하고 실제 점수가 달라요. 자, 나는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4점짜리 문제예요. 나 4점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측정 결과는 2점이나 3점이에요. 무슨 뜻이죠? 감점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왜 감점을 당하는지 모르면 항상 감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점 기준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감점을 당하지 않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분명히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남들이 거의 다 포기할 때 내가 거기서 부은 점수를 조금이라도 받자.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앞서가기 위한 전략이에요. 남들이 포기하고 어렵다고 그냥 딱 포기해버리는 문제에서 어떻게든 난 1점을 받아내는 것. 자, 이거 연습해 두어야 돼요. 이게 진짜로 중요한 앞서기 위한 전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 문제 보러 갔어요. 어떤 문제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다른 문제 잘 봐야지. 합격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래봐야 남들만큼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 분명히 모험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려운 문제를 100지로 내면 0점이에요. 내가 뭔가를 써서 점수를 1점이라도 받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 뭔가를 쓰는 그런 모험이 필요해요. 그걸 연습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합격 전략을 미리 지금 준비해 두는 거예요. 그거 준비 안 해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학 준비를 열심히 잘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 난 잘 풀 수 있도록 수학을 잘 열심히 준비할 거야. 불가능해요. 저도 안 돼요. 수학 문제가 무궁무진하고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낯설고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가 분명히 나온다고요. 그때 이걸 내가 포기하지 않고 점수를 단 1점이라도, 자, 어려운 문제가 5점짜리 문제면 5점 다 받을 필요 없어요. 왜? 남들 5점 못 받으니까. 남들 대부분 0.1점일 때 남들보다 단 1점만 더 받으면 된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습관을 버려야 돼요. 평상시에 공부할 때 이 문제 어렵다? 자, 여기서 이게 실제 임용시험 문제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1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어떻게 하죠? 어려운 문제 보면 답을 찾아요. 답 보고 이렇게 푸는구나? 다음에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지. 다음에 그 문제가 나오나요?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합격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가기 위한 이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연습 없이 여러분들이 합격하길 바란다는 건 이건 굉장히 무모한 일이에요. 물론 운이 좋아서 자기도 모르는 굉장히 많은 운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합격했다 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엔 다 원인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고 하는 작업을 하기 필요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볼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날 여러분의 순간의 선택, 여러분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해버린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난 잘못한 것 같지도 않아요. 수학적으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 문제는 최선을 다하면 안 됐던 것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을 느끼는 것은 모의고사 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죠. 자, 다시 말하지만 수학의 전범위를 완벽하게 준비한다? 불가능해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지금도 처음 보는 문제들이 나타나요. 자, 따라서 그리고 불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겠다가 아니라 임용시험을 합격하겠다는 뜻이에요. 임용시험은 경시대회가 아니에요. 경시대회는 시험을 제일 잘 보는 한 사람한테 상을 줘요. 경시대회를 준비할 때는 난 시험을 제일 잘 보는 사람이 돼요. 1등을 해야 돼요. 근데 임용시험은 1등 하는 시험이 아니라 몇 등 안에 드는 시험이에요. 내가 100점 받을 필요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사람보다 1점만 앞서면 되는 시험인데 100점 받으려고 공부하는 건 너무 과하게 공부하는 거죠. 효율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앞서는 공부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공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다, 난 임용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데서 어떤 과목은 내가 해석학을 잘해요. 해석학을 잘해서 계속 공부해요. 너무 과하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조금 앞설 수 있는 실력이 돼 있는데 그걸 계속 공부해요. 100점 받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합격이 목표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거죠. 여러분들이 인터넷 뒤지면 해석학은 A 교재가 제일 좋다. 뭐 B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 시 선생님이 제일 잘 가르친다.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절대 플러스 1점에 대한 전략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합격 전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만 참고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수학을 열심히 공부한다와 합격 전략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두 개의 문장이 동칠까요? 수학을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 임용시험의 전공 준비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수학 실력이 좋다. 임용시험의 전공 점수 좋다. 절대로 이게 동치들이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현재 제가 수능을 본다고 칩시다. 점수가 좋을까요? 자, 물론 지금 저의 수학 실력을 고3하고 비교한다는 건 굉장히 저한테 모욕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 제가 지금 수능을 보면 고3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보다 점수가 절대로 높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수학 실력은 좋아요. 근데 수능 점수가 그 친구들보다 절대 높지 않아요. 이유가 뭐죠? 자, 저는 수학 실력이 높을 뿐이고요. 수능에 대한 시험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3들은 수능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수학 실력은 저보다 나빠요. 훨씬 떨어져요. 하지만 수능을 보면 그 친구들이 저보다 잘 볼 가능성이 있어요. 수능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을 위한 공부와 전공, 수학을 위한 공부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 두 개를 확실히 구별해 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자꾸 어떻게 가요? 공부를 위한 공부, 수학을 위한 공부로 준비가 바뀌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시험을 위한 공부를 끝까지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하고 수단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목표는 임용시험의 합격이에요. 자, 수단이 바로 뭐죠? 수학과 수학교육을 공부하는 걸 수단으로 목표가 합격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바뀌어요. 이걸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이 많아요. 자, 그러면 수학 실력은 올라가지만 과연 합격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 보실 거예요. 임용시험 준비를 몇 년 하신 분들은 주변에 보면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것 같은데 계속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분명히 수학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붙었어요. 나는 떨어졌는데.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수학 실력을 비교하면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한다고 내가 장담할 수 있는데 시험 보면 나보다 점수가 좋아서 이 사람은 붙고 난 떨어졌어. 자, 원인을 찾아야 돼요. 자, 원인이 뭐예요? 수학 실력만이 임용시험 합격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용시험의 점수를 보장해 주는 건 굉장히 많아.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플러스 1점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는 문제는 절대 실수하지 말고요. 모르는 문제에서 최대한 부분 점수를 받아야 되고요. 플러스 시간 관리. 이게 가장 기본이 되지만 이제 다른 공부하는 방법에서는 수학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건 맞아요. 수학 실력이 좋아야 당연히 합격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수학 실력 외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수학 실력이 외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 부분을 알면 수학 실력 바깥의 부분이 존재하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를 알면 수학 실력이 좋을수록 유리해요. 수학 실력이 좋다는 얘기는 임용시험 점수를 더 높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 시험을 보면 내가 평상시에 나보다 수학 못하는 사람보다 내가 점수가 나쁠 수도 있어요. 어디서 실패한 거죠? 나는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모의고사반이에요.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를 볼 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봐요. 수학 실력 외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훈련을 하는 게 모의고사거든요. 나중에
모의고사 때 어떻게 제가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 모의고사를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그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시간 관리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수학 외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일단 합격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얘기는 거의 마쳤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어떻게 강의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죠. 자, 그동안은 제가 예전에 강의를 준비했던 것을 거의 그대로 이용을 해서 강의를 했어요. 왜? 출제 경향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3년 정도 시험을 봤기 때문에 저도 출제 경향이 거의 이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출제 경향에 대비해서 이제 올해 강의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강의는 학문을 위한 강의가 아니고 완전히 임용의 합격을 위한 강의로 완전히 제가 탈바꿈을 할 생각으로 있어요. 그래서 강의 내용을 대폭 줄일 거예요. 아마 작년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작년에 이런 얘기 했는데 올해 빠진 게 있다? 이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그리고 순서도 좀 바꾸고 좀 정리를 많이 해서 자, 복잡한 부분, 어려운 부분 과감히 뺄 거예요. 자, 사실은 저는 이렇게 강의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모든 걸 제가 다 해드려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주제 중에 하나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 수학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다 할 수 없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과 집중의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넓은 범위를 다 해드리고요. 그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자,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여러분이 선택을 잘 못하더라고요. 선택장애가 있어서 제가 해준 거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강의해드린 목표가 저는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준비해라.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더니 여러분이 고르지 않고요. 제가 설명한 거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실패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 올해에는 제가 선택을 해드릴 거예요. 물론 제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올해 시험 문제 났는데 선생님 이거 왜 안 해줬어요? 그럴지도 몰라요. 저는 출제 가능성이 낮았으니까 뺄 거거든요. 작년에는 안 빼고 다 설명해드렸어요. 하지만 올해는 과감히 뺄 거예요. 나중에 제가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이 선택을 못해서 고르지 못해서 떨어지는 분이 너무나 많아서 올해에는 제가 과감히 어렵고 복잡한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강의를 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 부분이 출제는 절대 안 된다는 아니에요. 출제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특강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보충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정리를 엄밀하게 증명하고 복잡한 걸 밝히는 이런 거는 과감히 생략할 거예요. 자, 임용시험이 현재 추세가 그런 문제보다는 정리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쪽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거 부분을 중점으로 강의할 거고요. 자, 또 하나 역시 정리의 응용을 다루기 때문에 자, 기본 이론 공부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아요. 보통 기본 이론반 문제풀이반 따로 구성을 하죠. 저는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반을 같이 묶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기본 이론 플러스 문제풀이반에서는 자, 이건 기본 이론과 문제를 같이 공부할 텐데요. 이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로 가버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 8월에 문제풀이반을 하나 개설할 건데요. 이거는 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어려운 부분을 제가 많이 뺐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에서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을 다루거나 아니면 기발한 발상이 필요한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한 발 앞서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1월에 모의고사 및 최종일반에서는 자, 이제 최종이죠. 이 플러스 1점을 위한 건 이때 준비하는 거예요. 자, 7, 8월까지는 거의 대부분 똑같은 식으로 준비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더 앞서는 것은 사실은 이 모의고사반에서 감점을 피하고 부분 점수를 최대한 받는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이거 훈련해야 돼요. 모의고사반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시간 관리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시간이 부족해서 나는 이번 시험 망쳤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죠. 수학 외적인 부분이 좌우한다고 했어요. 수학 외적인 부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성적에 임용시험의 점수에 반영이 되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 바로 이 모의고사반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반에서 마지막으로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제 올해 강의고요. 뭐 제 강의에 대해서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어요. 어차피 뭐 제 수업을 따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합격 전략이란 이래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합격 수기를 얼마나 믿어야 될지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죠. 많이 믿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죠. 그래서 이 합격 수기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쭉 이어서 우리 특강을 해드릴 생각으로 있어요. 그래서 현재 물론 하루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조금씩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 완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꾸준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쯤에는 다 완성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어요. 그래서 1월달 늦어도 2월달까지는 이 특강이 완성이 되도록 제가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수고들 하셨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이대로 마치겠습니다.